안녕하세요. 3월부터 줌 세미나를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6번째 줌 세미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줌 세미나의 주제는 생명은 화학적 현상이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생명체를 다루고 있고 또 생명체가 아프지 않게 해주기 위한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생명체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생명은 근본적으로 화학적 현상입니다. 음식물의 탄소 결극에서 수소 원자가 벗겨져 굶주린 산소의 짐승에게 먹히는 우리 안의 세포에 아름답고 폭력적인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 현상은 전자의 이동이 핵심입니다. 전자를 방출하는 분자는 분해되고 전자를 획득한 분자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의 이동이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결국 생명 현상은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결합으로 생성된 분자들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생화학은 분자들의 변환 과정이 전자의 이동과 양성자의 농도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광합성과 호흡이 되겠습니다. 전자와 양성자와 광자의 상호작용이 호흡으로 드러나고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생성되고 호흡은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이고 세포질의 해당 작용과 미토콘드리아의 TCA로 그리고 전자 전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은 대사작용이고 대사는 산화환원 반응이고 산화환원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분자 변환 과정입니다. 즉 생화학의 결정적 지식은 주기율표와 체외곽의 전자수 그러므로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원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발 검사는 우리 체내의 원소의 밸런스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차의 순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ATP란 독소란 무엇인가, 간의 해독작용, 알데히드 해독작용, 해독 기능의 경로와 건강기능성 식품, 항산화 해독작용,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작용, 중금속 제거제 등등 왜 미네랄인가, 미네랄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발 검사의 대사 해석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생명이란 무엇이냐? 병원은 생명의 이상현상을 올바르게 해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므로 생명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단백질, 당질, 지방질, 핵산의 기초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에너지의 사용과 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생식과 생장을 하고 있고 자극 반응과 자극 감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화학적 현상은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분자입니다. 육탄당인 포도당 분자가 세포질 내에서 해동작용을 통해서 탄소 원자가 3개인 3탄당 피루부산이 되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거쳐서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 지방산, 당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또 그렇게 생성된 분자들이 핵산, 리보점, 세포막, 영양분 저장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아세틸 코에게서 이것이 TCA 사이클이고 이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질소하고 황이 들어가 있는데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인, 황 이런 6개의 원소가 공유결합으로 분자를 형성하고 이들 분자들이 변환 과정에서 탄소 결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산화 반응에 의한 ATP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화학적 현상이므로 화학 반응의 기본 개념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란 원자나 분자,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거나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화학적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입니다. 그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전자를 잃고 얻는 산화하는 반응이 되겠고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 세포 호흡이라는 것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고 광합성이라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탈수 반응과 디하이드레이션 반응과 가스 반응, 하이드로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물 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됐는데 탈수 반응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이고 가스 반응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산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ATP를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어냄으로써 인해서 근육 수축이나 정자의 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산연기 반응은 이온화된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자임과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신호 전달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미네랄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미네랄의 그 과부족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물과 아데노신 3인산 ATP 그 다음에 NADH 분자의 변환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호흡에서 얻어지는 산소가 한 번에 4개의 전자를 획득함으로써 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동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아데노신 3인산은 ATP는 물과 결합하여 ADP와 인산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P라고 써있는 것이 인산인데 인산을 만들어내고 ATP는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ATP에서 ADP가 되고 또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AMP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포테이트는 ATP는 ADP 분자에 인산이 하나 더 더해져서 생긴 분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체온을 높이거나 근육을 움직이거나 복잡한 분자를 조립하는 등의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기능은 세포 내 신호전달 기능, DNA와 RNA 합성, 단백질 합성회사의 아미노산의 활성화, 그 다음에 ATP 결합 카세트 수용체, 세포의 신호전달과 신경전달, 에너지 생산, 저장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 그 ATP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모든 생명체에서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에너지 전달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 화폐로도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 독소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반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란 무엇인가 하면 독소는 세포의 기능과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독소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중금속 헤비메탈이죠. 납순,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독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르말데히드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균 화합물은 장내 세균 균체 내 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대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암모니아나 요소나 이런 것들이 독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소비되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호흡을 통하거나 이런 데서 소비되는 산소의 95% 이상이 한 번에 4개의 전자를 획득함으로써 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경우가 한 번에 하나의 전자를 전달하면서 일어나면서 ROS,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이시스라는 아주 반응성이 높고 수명이 짧은 정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 세포들을 공격하고 분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은 O2에서 프리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반응들은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안티옥시던트, 즉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은 여기 적혀져 있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를 얘기하고 있죠. CAT, 카탈라제를 얘기하고 있고, GPX,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산화는 산화의 억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세포의 노화 과정과 그에 대한 예방을 설명할 때 주로 개념하는 과정인데, 노화는 곧 세포의 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몸에 들어온 산소가 몸에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활성산소로 만들어져서 약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만들어져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야기하게 되주는데 그것이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SOD나 CH나 GPX 이러한 효소들이 우리가 생화학 과정으로서 이러한 효소들을 프리 라디칼들의 공격으로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활성산소들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슈퍼옥사이드 아니온 라디칼하고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H2O2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이드록실 라디칼 OH-기를 얘기하고 있고 일중항산소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OD나 CAT나 GPX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SOD의 종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때 1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효소가 SOD인데 슈퍼옥사이드 디스타제인데 SOD는 구리 SOD, 아연 SOD, 망간 SOD, 철 SOD 이런 4종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작용하는 부위가 틀립니다. 구리하고 아연 SOD는 세포 내에 과잉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고 철 SOD는 세포 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 망간 SOD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의 비율, 구리, 아연, 철, 망간이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들어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체내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OD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해적작용입니다. 간에 톡신이라고 독성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무덕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간의 해독작용입니다. 페이스 1, 1상이라는 것은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면 그 독소를 무독화시키기 위한 반응이 하나는 우리 비만 세포 내에 가둬놓는 게 있고 하나는 옥시데이션, 리덕션, 하이드롤리시스, 하이드레이션 이런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화학 반응을 거쳐서 중간물질로 만들어내고 중간물질에서 다시 또 완전한 해독작 이상을 거쳐서 아무런 적이 없는 해독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B군 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퍼옥사이드에 의해서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그러니까 독신에서 일상으로 갈 때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데 독성물질 프리라디칼에 만들어진 것을 없애주기 위한 항성물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카파, 징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든가 실리마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물질을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다시 황화작용, 설페이션, 그리고 코오디네이션, 글루타치온 컨주게이션, 아세틸레이션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배설물질로
이게 이제 독성이 없는 물질로다가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워터 솔루블하게 된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 황화물들 메치오닌이라든지 시스테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배설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삼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 그 해독 물질을 잘 없앴다 할지라도 배설이 잘 안 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배설을 제대로 해주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CS라고 우리가 그 요즘 그 포르말데히드나 뭐 이런 그 것들을 그 없애지 그 알데히드를 RC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즘은 이제 알데히드 해독 과정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알데히드가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그 알데히드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죠. 아세트알데히드는 주로 간으로 운반된 알코올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간 기능이 굉장히 빨리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데히드를 분해할 알코올을 그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에 의해서 이런 효소에 의해서 그 이게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로 가고 아세트알데히드가 ADLH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효소가 없는 사람은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메오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말 에탄올 옥시다이니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게 술을 계속 이렇게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는다 그러는 것들이 이 효소가 없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전혀 못 먹던 사람들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아세탈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무독성의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 아세트산은 이게 무독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틸코에로 전환돼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든지 아니면 이제 케톤체로 만들어내든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을 합성하는 쪽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AD 효소 제제들이 메오스라는 제제나 ADH라는 것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타민 B 컴플렉스군하고 그 필수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술을 많이 먹고 나도 그 쿼터백 두알하고 그라놀 두알을 그 술 먹기 전에 먹고 술 먹고 나서 먹게 되면 부담감이 없이 알코올을 잘 해독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상태를 이루어지는 도와주는 쪽으로 다 제품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술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약국에서 그 비컴플렉스 두알하고 이 필수지방산 두알을 해서 드링크제하고 해서 줘서 그 많은 이렇게 저기 가면 아주 알코올 해독이 잘 돼 이런 그 소문이 난 약국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기능의 경로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가 독소가 들어와서 해독을 들어갈 때 1단계에 들어가는 물질과 2단계에 들어가는 물질에 따라서 이런 약물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3단계 쪽에서 쓰여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 필수지방산하고 인지질이라고 하는 필수지방산하고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들어가야 되지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 과정에서 활성산소 제거 영양물질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프리텍이라든가 이런 그 액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2단계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엠 비타민이 쓰여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항산화 해독작용이라는 것은 활성산소전하고 RCS 활성 카본일종의 그 알려진 그 비활성화, 이것이 이제 독성 물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비활성화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 ROS나 RCS는 DNA 구조를 변형시켜서 돌연변을 일으켜 가지고 암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약국에서 그 많이 간장약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그루타치온, 알파라이포익 애시드, 메치오닌, 그루타민, 타우린 등은 그 간장약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간에서 그 항산화 해독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파이토케미칼 제제가 또 강력한 항산화제로다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칼 제제는 실리마린유라든가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그 테르페노이드류의 로즈마리 추출물 등은 NRF2 활성화 제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NRF2 활성화 제제는 우리가 그 간의 해독 기능을, 우리가 바이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일로 봤을 때 약 100만 배의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CS가 주로 작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ROS에서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 중에서 RCS를 가는데 이것을 억제시키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여지고 있는 스캐빈저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못 막아가지게 되면 그 프로테인이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가 강한 데미지를 입고 진 레귤레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RCS를 없애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그 뭐 NRF2라든가 이런 것들이 RCS를 없애주는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 작용인데, 파이토케미칼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은 NRF 액티베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콜세틴이라든가 EGCG라든가 커큐민 같은 것들이 그 NRF2 액티베이터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액트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NRF2를 활성화시켜서 잠깐만요. 아이, 죄송합니다. NRF2로 활성화돼서 안티옥시던트 엔자임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이런 양리기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반 그 비타민 E의 항산화력을 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의 항산화력은 약 100만 배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신 들어서
NRF2 액티베이터, NRF2 활성화 제제들이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성 물질 중에 이제 중금속이 있는데, 중금속 제제는 여러 가지 제제가 있지만 킬레이터라고 하는 킬레이팅 제제하고 비타민 B1, 비타민 B12, 글루타치온, 알파라이코이산, 아세틸시스테인,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간장을 도와주는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허브루다, 갈릭, 실란트로, 클로렐라, 스피루나 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중금속 제거제입니다. 근데 프로엠은 저희 회사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한 제품으로 메탈레치오네인 전구 물질로 들어가는 제제입니다. 메탈레치오네인이라는 것은 그 금속과 결합된 치올끼리를 가진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중금속들인데, 중금속 7개 분자를 한꺼번에 끌어내서 결합을 해서 대소변으로 빼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탈레치오네인은 이게 그 자체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경구로 줬을 때는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메탈레치오네인 전구 물질을 주는 게 중요한 것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금속 해독 단백질 메탈레치오네인이 발견된 것은 1957년도에 말의 신장에서 중금속 카드뮴과 결합된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이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도 체내에서 메탈레치오네인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동맥 검사했나요? 동맥검. 그래서 중금속 메탈레치오네인은 해독 단백질 메탈레치오네인은 지금까지 이제 사람에게는 한 10종류가 이제 찾아냈는데, 사람에게는 MT1, MT2, MT3, MT4 해가지고 4종류 타입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있는데, 결국은 메탈, 금속과 아연이라는 금속하고 그 다음에 티올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금속 해독 단백질 메탈레치오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탈레치오네인은 독성 중금속과 활성산소 제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고,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아연과 시스테인을 투여함으로써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레치오네인 단백질의 약학적 효능은, 메탈레치오네인의 단백질은 시스테인 장기 20개를 포함해서 약 6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는 중금속 이런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또 염증 같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스트레스 조건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서는 MT는 반응성 산소종 ROS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부터 이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백질로 밝혀져 있고, 암과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레치오네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게 되어 있고, 항암제로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탈레치오네인이 하는 것들은 어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속의 필수 미네랄인 아연과 구리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셀레늄과 콜라보를 통해서 유해 미네랄인 수은, 카드뮴, 낙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빼출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포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의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에서 아연이온 7개, 시스테인 20개, 아미노산 히스틴이 결합하여 중금속 해독 단백질 메탈레치오네인을 합성해 놓는 것입니다. 메탈레치오네인은 영문 약자로는 M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탈레치오네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연과 구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메탈레치오네인은 그 독성 물질을 이게 빼내주는, 이렇게 결합해서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중금속 1차 방어 라인이 되고 2차 방어 라인이 메탈레치오네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그 세포 내 호흡으로다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이드록시 라디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메탈레치오네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탈레치오네인을 우리 몸속에서 잘 생성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중금속 해독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 알파라이포익 애시드, 아세틸시스테인, 셀레늄 등을 사용하면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제재들이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왜 중금속을 해독을 하지 못해냈을까요? 우리가 체내에서 메탈레치오네인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네랄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레늄의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수 아미노산 시스테인을 보충해주고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6가 또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스테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프로엠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프로엠은 뭐 여기 보면은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6 뭐 이런 것들이 L시스테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 왜 중금속 해독제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게 무슨 중금속을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탈레치오네인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그 전고 물질로다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금속을 잘 빼내주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왜 모발 검사에서 미네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왜 미네랄인가는 첫 번째 토양에서 미네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먹고 나온 싼 물질들이 토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랄이 근데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인체 신경전기 시스템의 기본이 되고 미네랄이
산염기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비타민 C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는 비타민 B군의 시대입니다. 비타민 B군만 약 한 2, 3천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뭐냐?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아무리 노져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시대가 저는 곧 도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네랄들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틀리듯이 미네랄도 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 한 30여 개의 미네랄이 밸런스가 잡혀져 있느냐 안 잡혀져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계에 작용하는 것들이 구리, 아연, 철, 셀레늄. 결국은 구리, 아연, 철, 셀레늄이 모자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면역계는 깨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마그네슘, 인, 망간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어낼 때 ATP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ATP가 작용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생산에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서.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양반은 계속 피곤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효소계, 골격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미네랄의 중요성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또 미네랄이 중요하냐 하면은 금속 단백질, 메탈 내처네인도 금속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금속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장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금속 단백질, 금속 효소, 신호전달 금속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런 미네랄들의 밸런스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화학 반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네랄의 작용 형태를 보게 되면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는 후리 이온으로다가 작용을 하고 있고 칼슘은 크리스탈린 컴플렉스로 포스포러트는 이는 포스페이트로 마그네슘은 컴플렉스 위드 ATP하고 이제 엔자임 코팩터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작용 형태가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미네랄에서 아이론 그러니까 철이죠. 아연, 커퍼, 망가네즈 이런 것들은 다 프로테인과 결합을 해서 일어나게 돼서 효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합 미네랄을 보게 되면 철, 아연, 칼슘,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과 결합돼서 우리 몸속에 생화학적인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생명체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모자르게 되면 화학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 코엔자임으로서 마그네슘은 ATP 액티베이션.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것은 ATP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코팩터와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하고 이게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자임이라는 것은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그 차이가 꼭 이런 것에 밸런스가 잡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검사에서는
유독성 원소 비율하고 그 미네랄과 미네랄 비율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져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유독성 원소의 비율은 뭐고 영양 미네랄의 비율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독성 원소 비율은 유독성 원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속에서 해를 끼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미네랄과 독성 원소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양 미네랄 비율은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양 미네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원소의 비율은 체내에서의 유독성 원소의 영양도를 표시합니다.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유독성 원소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영향을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는 유독성 영양 반대로 얘기했고요. 주의는 맞아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독성 원소가 허용 범위 내에 있더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네랄의 양에 따라서 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양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게 유독성 원소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네랄 비율은 현대인의 질병은 당화, 염증, 산화 이 지표를 알 수 있으면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미네랄 비율을 통해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은 당화 지표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8.5 이상이면 너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네랄은 수용성 미네랄하고 불용성 미네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외부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 과정에서는 물을 사용하므로 수용성 미네랄과 불용성 미네랄 간의 비율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해서 씻겨 내려간 것들이 수용성 미네랄들은 이미 적정량보다 더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화 지표는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고 염증 지표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적은 상태가 있다는 것은 염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아연 구리 비율입니다. 아연 구리는 세포 내 항산화 효소인 SOD의 중요 구성 미네랄이죠. 아까도 얘기한 데서 SOD를 구성하는데 4개의 미네랄들이 있는데 세포 내에 없애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아연은 철이나 구리와 달리 이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해로운 프리라디칼 반응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과산화수소로부터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지 못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리 아연 비율이 높은 상태는 산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폐
우영우, 앞으로 우영우, 뒤로 우영우 하는데 자폐 환자들을 드라마로 만든 게 있는데 자폐의 원인이 구리아연 불균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국 파이퍼 치료센터에서 알아내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아연과 혈중농도의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MT 단백질이 메탈레치오네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폐증에도 우리가 프로엠이 중요한 치료 비율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 미네랄 비율에서 칼슘 인 비율은 대사 유형을 빠른 대사냐 늦은 대사냐 그것은 왜냐하면 이화 상태냐 동화 상태냐를 알려주는 지표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철구리의 비율은 우리가 적혈구 생성을 추정하는 지표로다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구리 비율의 증가는 뇌에서 가산화지질을 증가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런 신경이나 고혈압,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발 문화를 검사해서 이것은 캐나다 애니멀 랩에서 연구 발표한 것인데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 칼슘 수치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칼슘 수치만 쭉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산출하라, 대사 해석을 하라라는 얘기로다가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산성화되어 있다. 산독증이다. 영양물질의 결핍이나 산독증을 유발하는 독성 원소가 존재할 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수치가 모두 증가합니다. 물론 염색을 했을 경우에도 칼슘,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염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증가하게 되겠다 그러면은 영양물질을 결핍했다든지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모두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유발하는 고단백 식사라든가 청량음료를 많이 먹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대사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ATP의 주원도 되지만 인성분의 수치 혹은 증가 혹은 감소는 우리가 에센셜 패티 애시드 필수 지방산의 결핍이라고 해석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성분이 적거나 많거나 이것은 모두가 다 아연 결핍이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구리 독성을 염려해봐라. 구리 독성을 무조건 의심하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간 기능 저하라든지 장 기능 저하, 면역 저하를 고려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의 이게 칼륨 비율이 나트륨 칼륨 수준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 혹은 감소됐을 경우에는 부신 피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되어지라고 하는 이런 해석 방법을 캐나다 모발 분석을 하는 애니멀 랩에서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의 작용기전과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중금속들이 주로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우선 가장 큰 것은 제거하는 방법은 중금속과 멀어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킬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쓰는 방법을 여기 이제 이것도 캐나다 애너멀 랩에서 만들어내는 지표로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의 작용기전과 보정 방법에 대해서라도 이제 칼슘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1일 400에서 1400mg을 줘라. 코발트가 모자랄 경우에는 얼마를 줘라. 커퍼가 모자랄 경우에는 얼마를 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양이 나와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모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성 식품을 어떠한 영양제를 얼마만큼 줘라 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참조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보완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이라는 것은 포텐셜 인터벤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양하고 이건 일일 필요한 양이고 우리 몸속에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틀립니다. 그래서 미네랄 양이 모자르다 하면은 주는 양들은 일일 필요량의 3 내지 4배를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뭐 칼트레이스를 하루 6알을 먹어라. 이거 너무 많은 양 아니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는 별로 많은 양이 아니고 적정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은 화학적 현상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문 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다음 세미나 때 미리 질문 사항을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